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일요가족법회입니다. 원래는 일요법회로 이름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모르게 허전해가지고 뭐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냥 그럼 일요가족법회로 하자. 뭐 그런다고 해서 나올 때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도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냥 뭔가 일요법회라고 하면 좀 허전하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죠. 공동체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는 뭐 과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과도기도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뭔가 기대는 안 하지만 이름이라도 넣어주는 게 좀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넣은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위치가 딱 그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그 공동체가 구속력과 결집력과 어떤 실질적인 힘을 가진다기보다 주로 이제 보면 형식만 남은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는 거죠,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통계도 증명을 하고 있는 게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가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입니다. 핵가족 시대도 이제는 저물었다는 거죠. 가족인데 같이 안 살아요. 자식들이 다 따로 삽니다. 언제까지만 같이 사냐? 학교 다닐 때까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도 요즘은 웬만하면 나가려고 그러죠. 지가 돈 버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지 혼자 산다고, 지가 돈을 벌면서 나가면 괜찮은데 돈도 못 벌면서 기어코 나가겠다고 그러죠. 지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가족은, 실질적인 내용보다 형식만 남은 것 같다. 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제사 49제를 지내면 마지막 막제를 지내면 이제 봉송의식을 합니다. 봉송의식은 이제 영가를 49일 동안 절에 모시고 있다가 영가를 보내드리는 의식인데, 예전에는 영정사진을 태운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이라 하면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 2000년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3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98년부터 한 2002년, 3년 그 사이, 그 시기, 그 다음에 제가 원조 볼 때가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그 다음에 소인 볼 때가 2012년, 13년, 14년, 2014년까지만 해도 영정사진을 태운 적은 없었는데, 요즘 제가 정신사에서 제를 지내다 보면 종종 영정사진을 태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중에서 태우겠냐고 물어보는 거냐, 제안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사중에서는 당연히 그런 제안을 안 하는데, 제주들이 사진 태울 때가 마땅치 않으니, 여기서 태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실은 그런 법은 정해진 법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만 그런 관례는 없는데 제주분들이 태워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죠. 그래서 태우긴 하는데
그게 최근 들어 생긴 현상입니다. 뭐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최소한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기더라. 왜 사람들이 영정사진을 태우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63년 토끼띠니까 60년대, 70년대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고향은 부산이고, 제가 클 때만 해도 집에 그 돌아가신 분들 사진이 그 문 위에 걸려 있고, 지금도 아마 시골도 옛날 집은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이 집에 있었어요. 예, 보면 항상 이제 보고 살았죠. 뭐 어떤 좀 나름 빼대 있는 집안은 또 사진이 여러 개 큰 방 위에 보면 여러 개 쫙 걸려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분은 누구고 뭐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턴가 이 주거 형태가 뭐 아파트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집에 이제 조상님들 사진을 모시는 풍습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밖에 사시는 분들 집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이든 그냥 영화든 보면 지금 일본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는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집 한쪽에 마루 같은 곳 옆에 불단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쪽에는 부처님 모시고 좀 밑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 사진을 작게 해서 사진을 모셔놓고,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대웅전에 보면 부처님 있고 영단 있고 이제 상단, 불단하고 영단이 같이 있는 케이스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대웅전이 집 안에 있는 거죠. 방 안에 마루나 이런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거기 이제 깨끗한 물 한 잔 올리고 간단하게 보니까 합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본 영화를 보면 종종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은 그런 풍습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이 그런 거는 보면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이 불교가 생활적인 문화로서 많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 일본은 에도 시대 막 그럴 때죠. 그때는 정책을 각 동네마다 사찰이 다 있으니까 사찰에서 그 동네 주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사찰에서 절에서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한때 교회 많을 때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으니까 교회에서 주민들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일본은 불교가 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집에 불단을 크지는 않지만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영단도 작게 이제 돌아가신 분 사진 작게 이제 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정서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아주 거의 뭐 장르화 되어 있다시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주인공이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인공 눈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영혼, 귀신 이런 것들이 막 보여가지고 이런 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런 소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은 성불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극락왕생을 못하면 귀신이 되는 거고 극락왕생을 하면 성불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만화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제 어떤 귀신이 이제 주인공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귀신이 이승에서 자기가 못한 것들을 해결을 해주면 이제 하늘로 쫙 사라지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장르화 되다시피. 그런 걸 성불했다 하고 만화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그게 일본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일상생활 속에 삶 속에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보면.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절에 오셔가지고 제사 지내는 분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제사 안 지내는 분들도 많죠. 요즘은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전까지는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전통으로서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 하는 게 사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실익이 별로 없더라 이거지 보니까. 사회가 어떤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요. 당장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내한테 그게 유리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익이 되는가 하는 측면으로만 세상이 굴러가다 보니까 조상님들을 잘 모신다고 해서 특별히 나에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 안배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인생하고 개인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죽는 것. 생로병사를 거치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혀 따로 살아온 생명부지의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만 하면 그것이 가족이 되느냐? 가족은 가족인데 완전한 가족은 아니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그럼 이게 이제 새로운 가족이라는 게 드디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성장하고 가족이 이제 자식들이 둘, 셋 늘어나고 집도 커지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해서 나가죠. 결혼을 해서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족은 이제는 오래된 가족, 늙은 가족이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족은 구성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닌데 내 자식들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현실을 가만히 봅시다.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직 애들이 어리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래 자기 부모님 집에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교류도 많고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가족이 새로 생긴 가족은 새로 생긴 가족만의 삶이 있어요. 새로 생긴 가족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 가족만의 스토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점점 저 틈이 줄어듭니다. 부모님 세대가 들어올 틈이 줄어들어요. 이게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 때는 같이 살았죠. 형님, 둘째, 셋째 다 같이 살았어요. 제일 위에 어른 모시고 3대 옆으로도 여러 형제, 위아래로도 3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게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옆으로 이렇게 여러 뭐 형제들이 같이 살던 것들이 이게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위아래로만 뭐 3대 이렇게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새로운 가족은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족은 이제는 넓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나이도 먹지만 가족 자체도 가족들이 빠져나가고 또 왕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넓게 되고 결국에는 그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 오래된 가족은 사멸하게 되는 거죠. 가족도 사람들과 똑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데 옛날에는 그러더라도 위아래로 이것이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살아있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고 살아있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일상생활에서의 배려도 그거는 관습으로 이어져 오는 거였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는 핵가족마저도 깨지면서 오래된 가족과 새로운 가족이 한 공간에서 같이 안 살아요. 결혼하면 독립하고 결혼 안 해도 독립하는 판인데 결혼하면 독립해서 오래된 가족과 새로운 가족은 완전히 실질적인 남이 돼버려요. 가끔 큰 가족이라는 형식 속에서 가끔 보기는 하지만 얘 어떤 경제적으로나 물리적 모든 면에서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니까 예전 같은 그런 결속력이 떨어지는 거죠. 결속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면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집에 영정사진을 모신다든가 이런 생각이 예전보다 많이 이제 희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당대에 다 끝나버리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현재의 가족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여기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지를 않아요.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죠. 요즘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해야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영정사진을 태우는 그런 현상이 요즘 종종
나타나는 것 같다.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지금 우리 사회에 뭐 특별한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흐름, 사회 분위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하고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끝이야. 그냥 1년에 한두 번 뭐 명절 때나 보고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돈이 필요할 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부모니까 돈이 필요할 때만 가서 아버지 퇴직금 저한테 주세요, 뭐 연금 땡겨서 저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또 입을 싹 닦죠. 그 돈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만 찾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제가 일본 가정에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우리도 보면 그런 게 필요할 거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가정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집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다가 그분을 절로 다시 가지고 와요. 집에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집에 모시고 있다가 도저히 제가 불편해서 모시고 있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절에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럼 뭐가 불편하냐?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막 하는데 거실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 부부싸움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내지는 둘이서 어떻게 그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뜨거운 밤을 이제 거실에서 좀 수위 높은 거 보다가 뭐 거시기 좀 하려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딱 보고 있으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못하겠어요. 뭐 이제 그래서 다시 갖고 와요. 언제는 또 절에 와가지고 뭐 관세음보살님 뭐 불상을 모시기는 그렇고 사진이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해서 주면은 한 몇 년 하다가 다시 갖고 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불자들은 그런 정서가 있어요.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부처님을 모시면 그 옆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조상님도 같이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작게. 일본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거를 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사실은 절에서만 되면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령 차가 있어도 내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절에 와야 돼. 마치 보통 사람들이 오늘 쉬는 날이고 날씨도 좋고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무등산 한번 가자,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자가 절에 오는 게. 우리는 개신교처럼 주일 예배, 주일 예불이라고 할 뻔했네.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별 생각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예를 들면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분위기가 절하고 달라. 그럼 뭐 당연히 그렇죠. 이 대웅전 법당에 들어오면 이 경건하고 신성한 분위기하고 집하고는 다르죠. 옆에 애들 텔레비 보고 있고 뭐 막 떠드는데 거기서 혼자 기도한다, 뭐 말이 안 되죠.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모든 시간이 내가 사람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자식들이 이제 다 나가가지고 빈 방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마음만 낸다면 충분히 신행 공간을 집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불자님들이 집에 불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장 부처님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막 비싼 부처님 할 필요 없습니다. 사진 그냥 모셔놓고 해도 됩니다. 사진 걸어놓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유지를 하는데 불교가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그나마 불자들은 절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왜 그러냐? 어쨌든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그 제사라는 형식, 제사의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불자들은 제사를 지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종교가 없는 분들은 제사 자체를 안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불교가.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불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우리 가족이 다 예불을 지내자 뭐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불단을 모시고 거기에 뭐 돌아가신 예를 들면 할머니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사진을 작게, 옛날처럼 큰 사진 위에다 딱 걸어 놓으면 좀 위압적이고, 그렇죠. 작게 그냥 부처님 밑에, 부처님 옆에 이렇게 나란히 놔두면 좀 친밀하고 친근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연속 그 가족으로서의 어떤 연속성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계신 분이든 같은 가족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회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사회가 냉정하게 말하면 가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 자체가. 왜냐하면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옛날에는 농경사회만 해도 혼자서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대가족이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이 함께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일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혼자 살라고 그래요. 이 사회가 가족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가족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가족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좀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참, 출가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모순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틀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틀, 집안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틀, 그런 신행생활이라는 그 형식 속에 가족을 자연스럽게 영정사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불자들이 요즘 같은 1인 사회에서 신행생활을 이어가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오늘은 불교가 가족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